안녕하세요. 매일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용기를 내서 제가 겪은 사연을 보내보기로 결심했어요. 이렇게 제 사연을 말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59세가 된 여성이랍니다. 남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에요. 제 남편은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꼭 도와주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자영업을 하면서도 집에 많은 돈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동종 업계에서는 알아주는 실력을 가진 사람이지요. 저는 남편의 그런 측면에 만족했고, 나아가서 제 남편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 큰 긍지를 가지고 있답니다. 돈이야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면 알아서 따라오는 것이지, 사람이 돈만 쫓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사실 남편이 그 자영업을 열기까지 저는 열심히 뒷바라지를 했답니다. 저는 원래 학원에서 중고등부 교사로 나름 이름을 알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을 뒷바라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이도 생겼죠. 아이를 낳고 키워야 하는 현실에 밀려 저는 학원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아직 자영업을 열기 전에 저는 임신을 해서 부른 배를 안고도 과외 교사로 일을 해가면서 내조를 하고 집안 살림도 이끌어 나갔어요. 그렇게 남편을 내조하고 아이 둘을 낳고 기르면서 경력이 단절되는 이른바 경단녀가 되었답니다. 남편이 자영업을 하면서 큰 액수의 돈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지만 제가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은 반드시 돈 때문만은 아니었죠. 저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좋아했어요. 그저 숫자 하나 더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아닌 아이들의 마음을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 아이들이 다 자라자 자연스럽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자리를 구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둘 다 대학에 입학한 다음에 저는 보습학원에서 초등부 강사로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중고등부 학생을 가르칠 때부터 잘 아는 지인이 운영하는 보습학원이었는데 수강료도 저렴하고 선생님 수도 많지 않은 곳이었어요. 제 나이 46살이고 둘째가 20살 때였지요. 그러니까 저는 한 학원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4년째 일을 하고 있는 베테랑이랍니다. 선생님, 다시 일을 하시게 되었다니 기쁩니다. 고등부 맡아주세요. 대학에 진학해야 하는 아이들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가르쳐야죠. 고등부가 잘 굴러가야 학부모들에게 학원이 믿을 만하다는 신뢰를 심어주게 되니까요. 아닙니다, 원장 선생님. 저는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친 지도 오래됐고, 무엇보다도 초등부를 맡고 싶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알게 된 것을 활용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나이와 경력 단절의 기간 때문에 입시에 집중해야 하는 아이들에게 최신 경향의 강의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그러나 제가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겠다고 결심한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답니다. 아이 둘을 키우다 보니 어렸을 때 어떻게 교육받느냐가 성장 후의 모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즉 어릴 때부터 바른 인성을 가지고 성장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학습 습관 역시 초등학교 때 몸에 밴 것이 상급 학교에서의 학업 태도를 결정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 둘을 키우면서 폭넓은 독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교과서와 친해지게 해주었죠. 그리고 얼마나 친구들과 친화력이 좋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으로 자라가고 있는지를 눈여겨보면서 아이 둘을 키웠어요. 아이들은 저의 이런 바램을 잘 아는지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진 제 마음에 드는 아이들로 성장해 주었답니다. 또한 제 방식에 따른 학습 효과도 뛰어나서 둘 다 공부도 잘했어요. 요즘 세상, 우리 또래가 학생이던 시대하고는 정말 많이 달라졌죠. 당시 선생님들의 표현하는 말에 이런 말이 있었던 것이 기억나요. 바로 숫자 하나, 둘만 가르치는 사람이 선생이 아니다 라는 말이었죠. 스승의 은혜라는 스승의 날에 부르는 노래가 있다는 것도 잘 아시죠? 그 가사에도 나오죠.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이 대목이 생각나네요. 즉 공부를 지도하는 것만 선생님의 일이 아니라 그 전에 바른 성품과 인격을 갖추도록 지도하는 분이
바로 선생님이라는 뜻이지요. 우리의 조상들은 심지어 학교에 왔다 가라는 말을 들은 학부모는 긴장을 하고 선생님을 어려워하면서 학교에 찾아가곤 했었죠.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뭔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교과서만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고 미디어를 통해 교권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자주 들려왔지요. 학부모가 갑이고 선생님이 을인 세상이 된 것이었어요. 대학교도 더 이상 학문의 전당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취업률을 늘릴까 고민하는 마치 취업 사관학교 같이 되어버린 것 같더군요. 대학교 하면 떠오르는 낭만 같은 것은 이제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린 지 오래죠. 학교 선생님이 이런데 하물며 보습학원 선생님이야 어떻겠어요? 그야말로 학부모들에게 꽉 쥐어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 하나, 뭔 줄 아세요? 우리 아이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한다. 바로 이 생각이에요. 거의 예외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머리 좋은 아이니까 노력을 하게 해서 1등을 만들어 달라는 말이죠. 그래서 학부모 상담은 언제나 어렵답니다. 대놓고 당신 아이는 머리 좋은 아이가 아닙니다. 하기도 못하고요. 아무튼 이런 세상에서 보습학원 선생질을 하고 있다는 것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었어요. 학부모님들과 마주하는 일은 더 힘들었지요. 요즘 학부모들이 어디 참되거라 바르거라를 가르치는 선생을 원하겠어요? 오직 이 험악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좀 심하게 말하면 자신의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기계가 되어주기를 바라겠지요. 이런 경향들은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랍니다. 아직 철 모르는 초등학생들에게까지도 적용되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죠. 저는 아직도 아이들을 또래들과 뛰놀고 어울리면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선생님이에요. 그러다 보니 가끔은, 아니 자주, 젊은 어머니들과의 대화가 막히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아이들은 그렇게 경쟁에서 이겨야 살아남는 정글 같은 세상에서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한국말은 몰라도 영어는 잘해야 한다고 교육받죠. 우리 애 영어 성적이 왜 이렇게 안 올라요? 우리 애는 머리가 아주 좋은 애예요. 그런데 노력을 안 해서 성적이 좋지 않은 것이라고요.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에게 노력하도록 지도해 주셔야죠. 1등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머님, 따님은 공부에서는 조금 떨어질지 모르지만 아이들과 잘 어울려서 친구 관계가 넓은 아이예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이 신뢰하는 정도도 높고요. 좋은 어른으로 성장할 거예요. 아유,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친구 관계 넓어봤자 같이 놀 생각이나 하지. 공부하겠어요? 그건 정말 좋은 게 아니라 문제거리네요. 친구들하고 너무 많이 어울리지 않도록 지도 좀 해주세요. 그래야 공부에 집중을 하죠. 요즘 학부모들은 거의 다 이러신답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한다고, 또는 집이 좀 사는 집이라고, 또 힘이 세다고 친구들을 무시하고 괴롭히는 아이는 저에게는 그야말로 지도의 대상이었어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사회에서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거야. 자기보다 못한 아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따돌리는 것은 절대 안 될 일이다. 선생님, 공부 잘해서 나중에 돈 많이 버는 게 최고 아니에요? 그렇게 무시당하고 따돌림을 당해봐야 공부를 하죠. 그러고 보면 걔들을 따돌리고 무시하는 일이 나쁜 일만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주제를 알게 하고 공부하게 해주잖아요. 학생이 이렇게 나오면 저는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힐 때가 많았답니다. 어린 나이에 벌써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 말이에요. 이런 아이가 자라서 뭐가 되겠어요? 공부를 잘하니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층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진 지도층이 이끌어가는 사회가 정상이겠어요? 요즘 애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너 아니? 로스쿨 입학 수험서 있지 않니? 법학 적성 시험 교재가 도서관에 새로 들어오면 말이다. 그걸 자기만 아는 도서관 구석 어디엔가 숨겨버리거나 빌려가서 연체료를 물더라도 반납을 안 하는 학생이 하나둘이 아니야. 자기 경쟁자들을 한 사람이라도 떨어내는 방법인 거지. 뭐라고? 대학교가 그렇게까지 됐단 말이야?
정말이지 이 세상에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제가 의견 충돌을 겪는 학부모님 중에서 우리 학원생인 주철이 엄마라는 사람은 특히 무조건 공부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심한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아이 아버지의 직업 때문에 어떤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군요. 아이가 초등학생이니 이제 30대인 젊은 엄마죠. 주철이를 좀 따로 지도해 주세요. 우리 애들 아빠가 변호사예요. 그 머리를 그대로 닮은 애가 우리 주철이라니까요. 그런 애를 평범한 애들하고 섞어 놓는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선생님들이 학생 하나하나에 대한 특징을 잘 알고 계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의 요구도 자주 하는 사람이었답니다. 우리 주철이는 로스쿨에 가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뛰어난 법조인이 될 아이예요. 저는 얘를 대통령감으로 키우고 싶은 사람이고요. 제 아이라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자격이 있는 아이예요. 자신의 아이를 이렇게 추켜 세우면서 특별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었어요. 그 특별 대우에는 종류도 참 많았답니다. 교실의 가장 자리를 피하고 선생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를 주철이의 자리로 지정해달라. 잘 지켜봐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과 어울리면 떼어 놓아달라. 등등 말이 안 되는 요구도 많았지요. 그리고 그런 요구를 마치 당연하다는 것처럼 하는데 아이 아빠 직업이 변호사라는 것만 믿고 저럴 수도 있구나 싶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 특별 대우를 해달라는 요구를 모두 거절했죠. 선생님, 그렇게 사람을 못 구별하셔야 어디 선생님 노릇 하시겠어요? 학생을 구별할 줄 아셔야죠. 우리 주철이는 얼핏 보기에도 범상치가 않잖아요. 한 학생을 특별 대우하는 일은 이 학원에서는 절대 없을 겁니다. 그건 절대로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이 학원에 있는 한은요. 주철이는 우리 학원에 들어온 지 오래된 아이는 아니었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던 해에 우리 학원에 새로 들어오게 된 학생이었어요. 지금 5학년이니 학원에 들어온 지 1년쯤 되었네요. 키가 크고 건장한 아이에 속했고 공부보다는 운동에 취미가 있는 아이더라고요. 즉 엄마가 기대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아이지요. 그런데 애가 정말 이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감이었냐고요? 글쎄요. 그보다는 학원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골칫거리인 아이였어요. 야, 너 이리 와봐. 내가 창공이 화장실 옥상에 올라가서 얹혔잖아. 네가 가서 꺼내와. 나야 어디 그런 데 올라갈 몸이겠냐? 그런 데는 니들같이 찌질한 애들이나 올라가는 거지. 제가 이런 장면을 보게 되었죠. 저는 즉시 괴롭힘의 대상이 되는 아이를 달래서 돌려보내고 주철이를 교무실로 불렀어요. 박주철, 너 왜 너보다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니? 너보다 약한 아이들은 괴롭혀야 하는 게 아니라 도와줘야 할 아이들이야. 그런 걸 모르는 걸 보니 네가 뭔가를 단단히 잘못 알고 있는 것 같구나. 눈물이 찔끔 나도록 호되게 야단을 쳤죠. 선생님 일하는 사람이 엄하게 야단을 치니까 일단은 안 그러겠다고 하더라고요. 반성문 정도를 쓰게 하고 돌려보냈죠. 주철이가 다른 아이들을 무시하는 구실은 체격 조건이 좋다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자신은 집에서 한 달 용돈을 30만 원이나 받는다나요? 보통 아이들의 용돈은 5, 6만 원 정도, 많으면 10만 원 정도였죠. 이걸 가지고 또 잘난 척을 하면서 자기보다 용돈을 덜 받는 친구들을 무시하는 것이었어요. 야, 10만 원 가지고 뭐 했으냐? 그걸 용돈이라고 받아서 쓰는 놈들 다 내 노예야. 나는 30만 원 받는다고. 너, 거기 돈 없는 녀석. 너 이제부터 내 노예해라. 이제부터 주인님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알았냐? 이렇게 무시를 당한 아이가 참지 못하고 그만 주철이에게 주먹을 날렸죠. 기습을 당한 주철이가 뒤로 까닥 넘어지면서 찰과상 정도를 입은 것이었어요.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의 회의가 열렸고 우선 양쪽 부모를 다 불렀죠. 주철이 엄마는 그야말로 길길이 뛰더라고요. 우리 애가 어떤 아이인데 때리느냐, 사과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다 등등 놀림을 받은 아이에게 못할 말 없이 나오는 대로 해대더라고요. 저는 주철이 엄마에게 진상을 조사한 대로 알려주었어요. 먼저 주철이가 놀렸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알아듣게끔 이야기해 주었죠. 그러나 화가 나서 그랬다지만
어쨌든 먼저 때린 아이는 놀림을 받은 아이였어요.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여기 이 종이에다가 어머니가 각서 쓰세요. 잘못했다는 말은 꼭 빼지 말고 쓰시고요. 서명도 정확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용서하죠. 놀림을 받은 아이의 엄마는 주철 엄마가 하도 당당하게 나오니까 처음에는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우선 당황하면서 잘못했다고 했지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좀 화가 나서 그런 것이다. 아이들 어릴 때야 싸우면서 크는 것 아니냐 등 좋은 말로 사태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없는 것들이란 다 똑같단 말이야. 어디서 그런 교양 없는 폭력이야, 폭력이. 뭐? 싸우면서 큰다고? 그건 동네에서 거지같이 노는 없는 애들 얘기지. 우리 주철이한테는 해당 없는 말이에요. 주철 엄마의 이런 반응은 정말 진상이더군요. 그런 식으로 계속 주철 엄마가 무시하는 말을 했고 드디어 놀림을 받은 아이의 엄마도 화가 난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아들이 먼저 우리 애를 놀린 것 같은데 꼭 사과를 받아야겠다면 놀린 것부터 사과하세요. 적반하장이라더니 이걸 두고 하는 말이군요. 우리 남편이 누군 줄 알아요? 변호사예요, 변호사. 이거 다 문제 삼으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어디 한번 문제 삼아 볼까요? 그때 제가 끼어들어서 중재를 하려고 했어요. 아이들 간에 싸운 걸 가지고 무슨 법적인 문제 이야기까지 나오나요? 그리고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예요. 어차피 처벌받지 않는답니다. 이렇게 주철 엄마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더 약이 오른 모양이었어요. 우리 남편이 변호사라고 몇 번을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뭔데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냐고요. 법에 대해서 알면 내가 더 알지 선생님이 더 알겠어요? 참나 기가 막혀서. 저의 중재에 대해서 주철이 엄마는 콧방귀까지 끼어가면서 무시하더라고요. 그리고 놀림을 당한 아이와 엄마에게 앞으로 학교 생활 망치고 싶으면 알아서 행동 잘하라고 협박을 하는 것이었어요. 상대방 엄마는 자기 아이에게 정말로 위해를 가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지 먼저 때린 것에 대해 사과하고 물러났지요. 그리고 나서 원장실에 와서는 우리 애가 때린 것은 잘못했지만 바로 저렇게 친구들을 괴롭히는 아이를 내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따지고 돌아갔어요. 그 아이가 그렇게 다른 학우들을 괴롭히고 다닐 때까지 원장님과 선생님들은 뭘 하셨느냐고 하면서 말이에요. 원장 선생님은 길게 한숨을 내쉬면서 제게 이런저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학원장님은 제가 잘 아는 지인인데다가 저는 이 학원에서 오래 가르친 베테랑이었어요. 아마 하소연을 할 사람으로 제가 가장 적당한 사람이었겠지요. 그런 식으로 이 사건은 일단락이 되었어요. 그래도 주철이가 아이들을 괴롭힌다는 이야기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몇 번 더 불러 야단을 쳤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돈과 체격 조건의 힘을 믿고 친구들을 괴롭히는 것 같았죠. 이렇게 학원이 주철이와 주철이 엄마 때문에 어수선한 가운데 또 사건이 하나 발생했어요. 다름 아닌 아이들의 물건이 사라지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이었죠. 누군가 친구들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것이 틀림없었어요. 이 사건을 둘러싸고 학원이 정말 뒤숭숭해졌죠. 철저히 조사해서 진상을 밝혀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학원 여기저기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확인하게 되었죠. 그런데 CCTV를 확인해보자 이해 못할 장면이 찍혀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닌 주철이가 다른 친구의 가방을 뒤져서 지갑에서 돈을 훔치는 장면이 찍혀 있는 것이었어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버지가 변호사라는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고 한 달에 용돈을 30만 원이나 받는다는 주철이가 다른 친구들의 돈에 손을 대다니요. 주철이 엄마를 오시라고 해서 문제의 CCTV 장면을 보여주었죠. 우리 애가 돈이 부족한 애는 절대 아니에요. 잘 아시죠? 우리 애들 아빠 돈 잘 버는 변호사인 거. 얘가 아무래도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것 같네요. 돈이 부족해서 남의 돈을 훔치는 것도 문제겠지만 돈이 충분한데도 오로지 스트레스 때문에 남의 돈을 훔치는 것도 큰 문제겠지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머님이 명확하게 인식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했답니다.
단순히 돈도 많은데 스트레스성이다 라고 판단하고 넘어가는 것이 결코 아이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스트레스성이라면 어느 정도는 전문가와의 상담도 필요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주철이 엄마가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뭐라고요? 우리 아들에게 무슨 병이라도 있다는 건가요? 전문가와의 상담이라니 도대체 무슨 전문가요? 심리적 문제를 상담해주는 전문가는 많습니다. 스트레스성이라면 심리적 문제일 텐데 전문가에게 맡겨서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든 풀어주고 남의 돈 훔치는 일을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보니 우리 아들을 정신병자로 몰아가는 건가요?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네요. 우리 애아빠가 변호사인 거 잘 아시죠? 애아빠하고 의논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는 말씀인지 확인할 거예요. 멀쩡한 아이를 정신이 이상한 아이로 몰아가고 있으니 말이에요. 사소한 스트레스성 행동이라고 내가 말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설득을 해도 이런 식으로만 대응을 하는 것이었어요. 이성적인 설득을 통해서 납득을 시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결책을 같이 찾아 나갈 사람은 아닌 것이 분명했죠.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주철이 엄마에게 말했답니다. 우선은 주철이가 학원의 규칙을 위반했고 남의 돈을 훔친 것은 CCTV 화면을 통해서 보신 바와 같이 명백해요. 따라서 주철이를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징계는 불가피합니다. 징계를 통해 이런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게 공동체에서 기초적인 약속이라는 걸 알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이를 맡겨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올바른 품성을 가지도록 책임지고 지도하겠다고 이야기해 주었답니다. 그러나 반응은 역시 똑같았어요. 주철이는 절대 스트레스 아니고는 이런 일을 벌릴 아이가 아니라는 것이었죠. 스트레스 때문이라면 적절하게 풀어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가 재차 말하자 그건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돈이 없어진 사건은 분명히 학원 내에서 일어났고 따라서 어머님께만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죠. 이렇게 맴맴 도는 이야기만 계속되다가 드디어 주철이 엄마가 옷자락을 휙 날리며 그럼 수고들 하시라고 비꼬듯이 말하고는 나가버렸어요.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라든가 미안하다는 사과 같은 것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이 나가버린 것이었죠. 나중에 다시 학원에 오게 된다면 피해 학생들에 대한 사과와 없어진 돈에 대한 배상은 해주어야 한다고 말해줄 작정이었답니다. 그리고 주철이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제게 특별히 지도를 맡겼어요. 아이를 맡아서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고 제대로 된 인성을 만들어달라는 것이었죠. 저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를 생각하면서 남의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도하겠으니 염려 마시라고 원장님을 안심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주철이에 대한 교육은 제가 전담하게 되었답니다. 그 아이에게 우선 필요한 것은 학과 공부가 아니었어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해서는 안 될 일과 해야 될 일을 구별하는 것이 그 아이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죠. 따로 시간을 내어 주철이를 교무실로 불렀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 많이 읽는 동화책 이야기부터 시작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부유한 가정에서 부족한 것 없이 살았다는 아이가 교과서 외에는 거의 책을 가까이 한 일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아이들이 보통 읽는 안드레센 동화, 이솝 우화 같은 것들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것 같더군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알려진 동화책 몇 권을 주고서는 읽어오라고 하면서 그 책들에 나오는 동화들이 말하고자 하는 공통점을 같이 이야기해보자고 했어요. 다음날 또다시 주철이 엄마의 말도 안 되는 억지가 전화를 통해서 흘러나왔답니다. 우리 애를 도대체 어떻게 보고 이런 유치원생들이나 읽는 책을 읽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보자 하니까 끝간데가 없는 학원이군요. 우리 애들 아빠가 변호사잖아요. 애들 아빠하고 의논해서 이것도 대응 방법 강구할 거예요. 주철이 엄마에게서 지겹게 들은 애들 아빠하고 의논해서 대응하겠다는 얘기를 또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더군요. 그 집 애들 아빠는 무슨 슈퍼맨인가 봐요. 아니면 우리가 어릴 때 보았던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나는 짱가 같은 존재던지요.
아버님도 저와 주철이가 만나서 상담을 할 때 같이 나와주시면 더 좋습니다. 어머님도 같이 오세요. 환영합니다. 정말로 이 선생님이 별 이상한 요구를 다 하고 있네. 우리 애아빠 변호사예요. 의뢰받은 사건만으로도 정신없이 바쁜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을 학원에까지 오라니 정말 대책 없는 선생님이군요. 학부모 상담할 때 어머님 말고 아버님도 같이 오십사는 것은 흔한 일인데 그 흔한 일에 주철이 엄마가 또 펄쩍 뛰는 것이었죠. 저는 그래도 주철이를 포기할 생각이 들지 않았답니다. 어떻게든 바른 마음가짐을 가진 아이로 성장하게끔 해야겠다고 더욱 굳게 결심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부모가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주철아, 선생님이 준 책은 읽어봤니? 어떻든 재미있든 대부분 네 나이 되기 전에 읽는 것들이지만 어른들에게도 가르쳐주는 내용이 많은 책들이란다. 주철이는 대충 읽어 보았노라고 성의 없이 대답하더군요. 그래서 그 동화들이 말하는 공통점이 무엇인지 얘기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 다른 동화들인데 무슨 공통점이 있냐고 대꾸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아이를 다독이며 다시 한번 읽어오라고 했어요. 그냥 대충 페이지는 넘겨봤어요. 아주 재미없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저 이제 곧 중학교 가요. 이런 책 읽으면서 낭비할 시간 없다고요. 주철아, 선생님이 준 책이 아니더라도 백설공주 이야기 정도는 알고 있지? 선생님이 준 책과 백설공주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단다. 백설공주에서 나쁜 사람이 누구지? 그건 백설공주 계모죠. 그걸 누가 몰라요? 그럼 백설공주의 계모는 나중에 어떻게 되지? 그리고 백설공주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내가 준 책들에서도 나쁜 사람들과 좋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말해보렴. 주철이는 망설임 없이 백설공주의 계모가 나쁜 사람이라고 대답하더군요. 저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그러면 선생님이 읽어보라고 준 책들에서 나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말해보라고 했어요. 이렇게 천천히 이야기를 유도해가자 주철이에게서 제가 원하던 답이 나오더라고요. 나쁜 사람들은 벌을 받죠. 좋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괴롭히는 일에서 벗어나면서 상을 받고요. 백설공주 이야기도 그런 얘기잖아요. 저는 책을 제대로 읽어왔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해주었죠. 친구들을 괴롭히고 친구들의 돈을 훔치는 아이지만 아이는 역시 아이더군요. 크게 칭찬해주자 약간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런 방식으로 조금씩 아이의 인성교육을 시켜가려고 했었답니다.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 주철이 엄마가 어떻게 나올지는 예상이 되시죠? 전혀 예상에서 비껴나가지 않았답니다. 이번에는 전화도 아니고 학원으로 찾아왔더군요. 이 학원 도대체 뭐 하는 학원이에요? 가르치라는 공부는 안 가르치고 곧 중학교에 갈 아이한테 꼬맹이들 읽는 책이나 읽히고 있으니 말이에요. 애가 벌써 세뇌가 됐는지 그 책들을 만지작거리고 있다고요. 이렇게 해서 그 머리 좋은 애를 망가뜨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철이의 전담 교사인 저에게 정면으로 항의를 하더군요. 선생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철이 로스쿨에 가서 법조인 되고 그래서 대통령으로 키우려는 아이예요. 그런 애한테 무슨 되도 않는 인성이니 뭐니 하면서 이미 죽은 성인군자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건 말도 안 되죠. 학습 지도나 똑바로 하세요. 주제 넘는 것도 정도껏 할 일이지. 원참. 주철이 엄마는 저를 아주 안이꼬운 눈으로 쳐다보면서 여전히 로스쿨이니 대통령이니 하는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었어요. 아이는 약간의 변화를 보이고 있었지만 엄마는 요지부동이었죠. 그런데 주철이가 그 이후 저와 상담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수업 시간에는 들어오더라고요. 쉬는 시간에 아이에게 물었죠. 아이의 말인즉 이런 책들은 전부 엄마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너는 공부나 하라고 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읽어보라고 준 책들을 모두 안 보이는 곳에 치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주철이에게 책을 안 읽고도 선생님하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
상담 시간에 오라고 말해 주었어요. 주철이 왈, 엄마에게 혼난다는 것이었죠. 다시는 저와의 상담 시간에 가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나 가서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했다죠. 그 이후 주철이 엄마의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원장 선생님에게 바로 찾아가서 저에 대해서 항의를 했더군요. 교사가 본업인 공부나 가르치지 않고 쓸데없는 책을 읽히면서 시간을 낭비하게 했다는 것이었어요. 원장 선생님이 주철이 엄마를 간신히 달래서 돌려보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일을 시작으로 해서 저에 대해 사사건건 시비를 걸기 시작했죠. 우선 주철이 성적이 떨어졌다. 저한테 배운 어떤 다른 아이도 성적이 떨어졌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여기저기 퍼뜨리고 다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일 한 가지는 주철이 엄마에게 좋은 시비거리가 되었죠. 우리 학원에는 학원 모의고사에서도 1등을 하고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알려져 있는 현준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정말로 머리가 좋은 아이였지요. 수재급에 속하는 아이였어요. 어머님, 현준이는 타고난 머리가 아주 좋은데다가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측면도 큽니다. 제 생각으로는 공부 쪽으로 일찍 길을 잡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학을 나오고 나서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밟게 해서 교수님을 만드는 게 적당한 아이입니다. 현준이의 엄마는 오히려 겸손해하더라고요. 과연 현준이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릇이나 될까요? 라면서요. 그리고는 집안이 가난해서 나는 여운을 남기더라고요. 저는 얼마든지 장학금을 받을 기회가 있으며 국가에서도 지원하는 제도가 많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현준이 엄마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돌아갔죠. 이걸 가지고 또 주철 엄마가 시비를 걸고 나온 것이었어요. 현준이 어머니와 저 사이에 오간 대화의 내용을 교무실 문 밖에서 주철 엄마가 엿들었나 봐요. 그리고 그것을 학생 차별이라고 방방곡곡에 선전해 댔던 것 같더군요. 현준이에 대해서는 좋은 점만 이야기하고 다른 학생에 대해서는 나쁜 점만 지적하는 전형적인 학생 차별 교사라고 말하고 다녔다지요. 어찌나 여기저기 떠들었는지 다른 학원의 선생님들이 저에 대해서 이런 소문이 돌고 있다고 제게 전해 주더라니까요. 그렇게 학생을 차별하는 선생은 그냥 잘라버려야 한다는 이야기도 쉽게 했다지요. 또한 요즘 세상에 그런 식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선생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했다더군요. 그래서 더 빨리 잘라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드디어는 원장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단도직입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핵심을 이야기했던 모양이더군요. 선생님, 주철이 엄마가 저한테 대놓고 선생님을 내보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분명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학부모님께서 교사의 채용과 해고에 대해서 참견하실 수 없는 일이라고요. 선생님은 이 학원에서 오래 강의하시면서 평판도 좋은 분이라고 설명했어요. 절대 내보낼 수 없다고 못 박아 말했으니 뭔가 느끼는 것이 있겠죠. 저는 원장 선생님에게까지 찾아가서 저를 내보내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렇게 씩씩거릴 정도로 학원과 선생님 마음에 안 든다면서, 그리고 돈도 많다면서 왜 이렇게 학원비가 저렴한 학원에 계속 보내는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야말로 쪽집게식으로 성적 올리는 강의를 한다는 비싼 학원들이 널렸는데 말이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저대로 어떻게 하면 주철이를 상담에 오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요. 아이한테 꼭 가르쳐 주어야 할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수업 시간에 들어온 주철이에게 수업 후 잠시 남으라고 하고는 또 책 몇 권을 들려주며 읽어보라고 했죠. 이번에는 누구나 알만한 위인들의 생애를 다룬 위인전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읽고 감명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읽혔던 위인전이 있었어요. 바로 악성이라고 불리는 베토벤의 전기였답니다. 아시다시피 베토벤은 살면서 결코 돈을 많이 벌어서 한 재산 모은 사람은 아니었죠. 그러고 누구나 아는 이야기지만 음악가로서는 생명이나 다름없는 귀의 병이 생겨서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었고요. 음악가로서 최대의 단점을 안고도 그는 창작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그중 우리가 잘 아는 합창 교향곡이라고 알려진 9번 교향곡을 작곡했다지요. 초연이 끝난 후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으나
그때 이미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베토벤은 그 박수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고 책은 말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가난에 찌들 대로 찌들고 둘러싼 환경은 어렵기만 한데도 그것을 정신력으로 모두 이겨내고 세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예술 작품을 남긴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의 전기를 통해서 사람이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이들에게 알려주고자 했었답니다. 저는 주철이에게도 같은 교훈을 주고 싶었어요. 어린이 용으로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편집된 베토벤의 전기를 건넸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좋으니 학원에 와서 조금씩 읽어보라고 했어요. 집으로 가져가면 또 그 엄마가 치워버릴 테니까요. 남편에게도 이런 학원의 사정을 이야기했죠. 남편은 그렇게 상황이 힘들면 자신이 돈을 버는 일에 조금 더 집중할 테니 학원을 그만두라고 하더군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은 저에게 돈 문제도 아니었고 무엇보다도 저를 둘러싼 환경에 지고 많은 그런 사람은 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계속 학원에 나가겠다고 말했죠. 남편은 제 뜻을 존중해 주었어요. 그리고 걱정 말고 파이팅 하라고 격려를 하더군요. 모든 일은 오른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죠. 1학기가 끝났고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치르게 되었어요. 저는 출제 교사를 총괄하는 책임을 맡아서 성의껏 일을 했답니다. 그런데 또 학원 일에만 온통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던 주철 엄마가 이것을 알고 한바탕 난리를 피웠어요. 학생들의 자질도 몰라보고 차별이나 하고 이상한 책이나 읽으라고 주는 선생이 모의고사 출제 총괄이라뇨. 당장 바꿔요. 아마 현준이한테 유리하게 출제할걸요? 내가 그 엄마하고 한 얘기도 다 들었다니까요. 이미 선생을 내보내라는 둥, 말라는 둥, 학원을 운영하는 일에까지 참견을 하고 있던 주철 엄마였어요. 당장 출제 총괄을 바꾸라면서 한바탕 큰 소리를 내더군요. 이번에도 역시 빠지지 않는 메뉴는 자기 남편이 변호사라는 것이었어요. 또 아이 아빠와 의논해서 대응하겠다는 것이었죠. 저는 이번에야말로 주철 엄마에게 해줄 말을 정확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주철 어머니,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지만 주제 넘은 것은 제가 아니라 주철 어머님 같으시네요. 학원의 운영에 대한 일까지 간섭하시니 말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더 이상 학원 운영에 대해서 월권을 행사하신다면 저야말로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저는 눈앞에 불꽃이 확 튀는 것 같은 경험을 해야 했답니다. 정말로 이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철썩하는 소리와 함께 제 뺨으로 주철 엄마의 손이 날아든 것이었어요. 감히 내 아들을 차별해? 그리고 감히 내 아들의 인성을 당신이 교육시키겠다고? 너, 내 남편이 누군 줄 알아? 변호사야. 내가 여러 번 얘기했을 텐데. 참아주니까 아주 갈 길을 못 찾는 아줌마구만. 그러면서 아예 저의 멱살까지 잡고 늘어졌죠. 저는 이제 제가 참는 것은 다 참았다 싶었어요. 주철이 아버님이 변호사시라고 하시니 이 상황이 법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참아드릴 것은 이제 다 참아드렸어요. 상황이 이제 우리의 손을 떠난 것 같네요. 그리고 저는 전화로 112에 폭력 신고를 했고 경찰이 곧 출동했지요. 우선 가해자라고 주변 사람들이 증언하는 주철 엄마를 경찰이 데려가려고 했어요. 주철 엄마의 얼굴에 당황스러움과 겁을 내고 있음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어린 딸아이가 혼자 있을지도 모른다며 말을 더듬어가며 집에 연락을 부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마침 그 위대한 변호사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이었나 봐요. 주철이의 외할머니, 즉 주철이의 엄마의 친모가 되시는 분이 전화를 받았고 상황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학원으로 달려왔죠. 저는 저대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당한 일을 침착하게 전화로 전달하고 학원으로 와달라고 했죠. 제 남편보다 주철이 엄마의 친모가 먼저 학원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곧 제 남편도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학원에 도착했죠. 그런데 갑자기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주철이의 외할머니가 제 남편을 보고는 깜짝 놀라며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인사를 건넨 것이었죠. 아니, 어떻게 여기로 오셨습니까? 이런 곳에서 뵙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제 딸이 무슨 사건에 연루가 된 것 같아서 달려왔어요.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그리고는 딸에게 무슨 짓을 벌인 것이냐며 나무라더군요. 아이고, 저 불쌍한 게 이제 마음 둘 곳이 제 아이들밖에 없다 보니 저지른 일인 모양입니다. 그저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랬다고 생각하시고 선처해 주세요. 그리고는 제게도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사모님, 우리 애가 사모님을 몰라 뵙고 엉뚱한 짓을 저지른 것 같네요. 저 애가 제 남편하고 사별하고 나서부터 아이들에 대한 집착이 심해요. 그저 불쌍하다고 생각해 주세요. 사별이라니요. 조철이 아빠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였죠. 조철이 엄마는 어쨌든 경찰에 연행되어 갔고 저도 피해자 진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에 같이 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경찰차에 타고 경찰서로 갔어요. 경찰서에 도착해서 경찰관이 권하는 자판기 커피 한 잔을 받아 마시고 나니 정신이 좀 들면서 아까 조철이 엄마의 친모가 한 말을 생각하게 되더군요. 살아있지도 않은 사람을 백으로 해서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권력을 휘둘러 왔다는 셈이 되는 것이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원장 선생님도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한달음에 달려왔지요. 그리고 남편과 오랜만이라며 악수를 먼저 나누었어요. 원장 선생님이 제 오랜 지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남편과도 잘 아는 사이였답니다. 내가 이야기해 주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폭력은 반의사 불벌죄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야. 당신이 알아서 판단하겠지만 내 생각으론 합의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어서 남편이 말했어요. 가해자 어머니 된다는 분 말이야. 의류 가게를 오래 하시던 분인데 가게에 있던 건물의 건물주가 나쁜 마음을 먹고 전세금을 교묘하게 빼돌린 모양이더라고.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었지. 전세금 말고는 큰 재산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서 내가 무료로 소송을 맡아서 해드렸었어. 남편이 제게 주철 엄마의 친모와의 인연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학원장 선생님이야 제 남편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진작 알았지만 다른 선생님들께는 알리지 말아달라고 했었죠. 우선은 남편이 변호사라면서 왜 이렇게 작은 보습학원에 나와서 일을 하나 하는 것을 해명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남편이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사법연수원 수료를 마칠 때까지 제가 남편 뒷바라지를 했었답니다. 그런데 남편은 변호사 사무실을 열고도 다른 사람들이 상상하는 큰 액수의 돈을 벌지는 못했어요. 사연을 처음 소개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남편은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이랍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소송을 도와줄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남편은 기꺼이 무료 변론을 맡곤 했죠. 법률 봉사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간답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승소율이라는 것이 그 실력을 말해준다죠. 남편의 승소율은 90%가 넘는 실력이 충중한 변호사였답니다. 이런 일을 동료 교수들에게 이야기하기가 좀 못했어요. 변호사 남편을 두고 왜 보습학원에 나와서 일을 하냐는 것을 설명해 주려면 남편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자랑을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노블리스 오블리제 잘 아시죠? 사회 지도층이 공동체에 필요한 일에 대하여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자신이 가진 재능이나 재산으로 의무를 실천해 주는 것 말이에요. 원장 선생님은 저를 잘 이해해 주었어요. 비밀을 잘 지켜주었죠. 피해자 진술을 받은 후에 피해자 조서를 꾸몄어요. 다른 방에서는 주철이 엄마가 가해자로 조서를 받고 있었죠. 경찰이 처벌을 원한하고 묻더군요. 폭력은 남편이 말한 대로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랍니다. 그래서 폭력에는 항상 합의라는 말이 따라다니죠. 그 합의라는 말은 즉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라는 의사를 표현해달라는 것이랍니다. 조철이 외할머니는 제게 와서 제발 딸이 벌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사정했어요. 저 역시 이 정도면 충분히 주철이 엄마에게 경고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답니다. 무엇보다 조철이 엄마의 처지가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촉망받는 젊은 변호사였던 남편을 하루아침에 잃고는 조철이 외할머니 말씀대로 아이들에게 심하게 집착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사고였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살아있지도 않은 사람을 산 사람처럼 남편이 변호사라고 말끝마다 덧붙였던 것이었죠. 일종의 자기 방어라고 해야 할까요? 자신과 아이들을 남기고 떠난 남편에 대한 그리움의 발로였다고 해야 할까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조철이 엄마가 친정의 도움으로 살아왔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조철이 엄마에 대한 감정이 미움에서 안쓰러움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그렇게 부유하다고 하면서도 아이들 동네 보습학원에 다니게 했구나 라고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해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주철이가 돈을 훔친 행동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주철 엄마에 대해 처벌 의사가 없다는 것을 밝히고 나자 주철이 외할머니는 다시 제 앞에 와서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답니다. 남편 되시는 분에게 이미 갚지 못할 큰 도움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부인 되시는 분이 또 도와주셨다고 하면서요. 그때까지의 그 기세 등등하던 주철 엄마의 모습은 간데없고 아이 둘을 데리고 세상에 혼자 남겨진 가엾은 사람의 모습만이 남아있었죠. 아이 둘만 데리고 혼자 됐다는 걸 남들이 알게 되면 얼마나 나를 만만하게 볼까 싶은 생각이 컸어요. 그래서 이미 떠난 사람을 산 사람처럼 그렇게 자주 입에 올렸던 거예요. 원장 선생님도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오히려 주철이 엄마를 가엾어하는 것 같았어요. 주철이 외할머니는 우리 모두가 보는 앞에서 딸을 크게 나무라셨죠. 아이들만 데리고 혼자 사는 것이 쉽지 않았겠지만 사람이 할 짓이 있고 안 할 짓이 있다고 하셨어요. 주철이 엄마는 계속 흐느끼고 있었답니다. 저는 그런 주철 엄마에게 다가가서 가만히 어깨를 안아주었어요. 진작 말하지 그랬어요. 왜 나를 믿고 말해주지 않았는지 그것만 원망스럽네요. 그리고 다른 것은 다 잊었어요. 이제부터 어렵더라도 정직하고 솔직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심리적으로나마 도와줄게요. 죄송합니다, 사모님.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큰 신세를 지신 변호사님 사모님이신 것도 저는 몰랐어요. 저는 아이 아빠가 살았을 때도 그렇게 겸손하지 못했어요. 사모님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셨을까요? 정말 이젠 저를 좀 지도해 주세요. 남편은 주철이 엄마의 친모를 도와준 일에 대해서 다만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을 자신이 한 것뿐이라고 하더군요. 남편의 도움으로 주철이 외할머니와 피해자들의 전세금을 대부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혼자가 된 딸과 외손주들을 부양할 수 있었고요. 물론 주철이 아빠가 살았을 때처럼 풍족하지는 못했지만 말이에요. 저는 주철이와 그 엄마야말로 정말 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오랜 세월에 걸친 교사 생활, 아이 둘을 키워본 경험 등이 모두 그들을 도와줄 자양분이 되어주었죠. 아무리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지만 분명히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죠. 그리고 지저분한 개천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깨끗한 바깥에 소수만 있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개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밖의 사람들을 이상하게 여기기 마련이겠죠. 그러나 분명히 아무리 다수가 타락해도 올바른 소수는 있는 법이죠. 남편이 말하던 일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말이 기억났어요. 사필귀정이란 말이 바로 그런 말이죠. 선생님과 학부모가 입장이 뒤바뀐 세상, 그 세상에도 올바른 입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었어요. 저는 이제 제가 전담해서 지도해야 할 학생 둘을 가진 교사가 되었답니다. 더 바빠졌죠. 그렇지만 마음은 몇 배로 기뻤어요. 주철 엄마를 그 지저분한 개천에서 건져낼 수 있었으니까요. 주철 엄마와 주철이 모두에 대해서 심층 상담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우선 아이 엄마에게 남편을 떠나고 없지만 좋으신 부모님과 든든한 아이들이 둘이나 있다는 사실을 각인시키고 있어요.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 부모님 정말 제게 모든 것을 다 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애들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에요. 제가 이런 것 말고 또 무엇을 바랬던 걸까요?
그러면서 자신은 세상이 올바로 돌아갈 것이라는 진리를 믿지 못했고 오히려 나쁜 길을 택하면서 세상을 속였다는 것을 진심으로 후회했어요. 저는 그런 주철이 엄마에게 말해주었죠. 세상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은 많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을 속이는 것보다 더 나쁘고 위험한 일이 있어요. 바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죠. 자꾸 현실을 부정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신이 한 거짓말도 정말로 믿어버리게 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주철이 엄마는 이런 저의 지도를 잘 받아들여 주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었죠.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고 남의 물건에 손을 댄 주철이 그 아이를 바로 잡아 주어야 하는 일이었죠. 주철이 엄마는 자신은 엄마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자책했어요. 저와 함께 아이를 올바로 이끌어가는 것만이 그 자책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길이었겠죠. 그래서 저는 주철이를 교육시키는 일에 주철이 엄마와 꼭 상의를 했어요. 우선 주철이에게 읽히고 싶은 책들을 주철이 엄마와 의논해서 정성껏 골랐죠. 그리고 주철이 엄마는 이제 학원에서 아들에 대한 특별 대우를 요구하면서 갑질을 하는 엄마가 아니라 아들의 잠자리 머리맡에서 책을 읽어주는 엄마가 되었답니다. 엄마가 달라지자 주철이가 달라지는 속도는 그야말로 정광석과 같았죠. 하루가 다르게 아이가 안정되고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이 보였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더 흐른 후 주철이는 자신이 괴롭혔던 아이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친구들은 물론 주철이를 용서했지요. 남보다 키가 크고 건장한 주철이, 그 우월한 신체적 조건이 이제 약한 친구를 보호하는 데 쓰이고 있었답니다. 자신이 찬 공을 올라가서 집어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찬 공이 높은 곳에 얹히면 큰 키를 이용하여 그것을 꺼내주는 그런 학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주철이 엄마는 아이가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에 공을 모두 제게 돌렸지만 저는 그 주인공이 제가 아니라 주철이 엄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답니다. 엄마가 변한 것이 주철이를 변하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저는 주철이 엄마와 진심으로 화해를 한 셈이 되었어요. 그리고 주철 엄마와 제가 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린 두 동생이 생겼죠. 우리 아이들은 새로 생긴 두 동생에게 공부도 가르쳐주고 좋은 책도 읽어주는 형, 누나 노릇을 톡톡히 해주고 있답니다. 이곳에 듣는 많은 사연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더군요. 제 사연도 이렇게 해피엔딩이랍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